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방송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다양한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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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먼저 알고 찾아주는 보험 맛집 전문가 최미소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요, 이 뇌와 심장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2대 혈관 질환입니다. 이 내용은 최미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뇌 심혈관 질환입니다. 암 다음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또한 예로부터 중풍이라고 불리우는 뇌졸중, 뇌경색은 많은 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질병입니다. 발병한 때로부터 골드타임 안에 치료하면 생명을 구할 수는 있으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집중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데 최근에는 그 발병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매년 뇌혈관 질환에 걸리는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뇌혈관 질환 환자 수는 117만 명, 뇌졸중은 63만 명으로 육박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되었으며 뇌혈관 질환 환자 수는 2018년 96만여 명, 2022년도에는 117만여 명으로 21.1%, 연평균 4.9% 증가했고요. 뇌졸중 환자는 2018년도 59만여 명에서 2022년 63만여 명으로 연평균 1.7%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뇌혈관 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20대 기준 29.9%, 30대 기준 23.1% 증가였고요. 반대로 여성은 20대 기준 40.1%, 30대 기준 45.7% 증가였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될 경우 현재까지 전체 10% 정도만 완전 회복이 되었고요. 70에서 75%는 다양한 장애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뇌혈관, 뇌졸중은 예방관리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다가 완치율도 한 100%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질환이 걸리게 된다면 장애가 일어나거나 재발률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35분당 1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특히 장애가 남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고요. 신경계가 장애가 일어나면서 언어 장애는 물론 운동 장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5년 이후 재발률이 높다는 점인데요. 보통 19에서 42%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병력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는 발병 가능성이 급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질환인 뇌혈관 질환인데요. 그 원인을 알아야 그래도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크게 고혈압에서 나타나며 흡연, 비만, 잘못된 식단과 운동 부족, 당뇨병, 콜레스테롤 수치, 가족력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평소에 식사 습관과 운동 습관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셔야 뇌혈관 질환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하고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뇌혈관 질환이 걸렸을 때 소요가 되는 경제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곧장 작업 상실로 이어지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데다 치료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을 잃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소득 상실 비용만 최소 1억 3,500만 원 정도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접 의료 비용은 2,300만 원, 간접 의료 비용은 600만 원 가량 소모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전부 더하면 1억 6,400만 원으로 금액이 산출되는데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질병이며 가정 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아, 가정 경제의 파탄까지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술비보다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뇌혈관 질환이라는 인한 뇌 기저부 수술만 하더라도 2,035만 원이 발생하고 뇌종양 수술은 1,600만 원 가량 정도가 든다고 하니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발병률이 높은 만큼 뇌혈관 질환의 치료 건수도 좀 급증했을 것 같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 건수를 보면 2009년도엔 1만 5천여 건, 2018년도엔 2만 8천여 건으로 10년 새 약 1.8% 정도 증가하였고 통원 건수를 보면 2009년 400여 건, 2008년도엔 1만 3천여 건으로 약 31배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흔한 질병이 되었고 사망률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서 최미소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나머지 2대 질환 중 나머지인 하나인 심장혈관 질환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가장 위협적인 질병은 아마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일 텐데요. 평소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돌연사의 주요 원인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은 크게 세 개의 관상동맥으로 인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혈전에 의해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갑자기 막히는 경우 심장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게 되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 무서운 점은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약 절반 정도는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심근경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면 극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통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 숨이 멎을 것 같은 통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됩니다.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근경색증,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 판막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환자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생활 습관과 조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심장혈관 질환도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심지어 전조 증상도 미미하다고 하니까 그 무서움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특히 심장 질환의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비용만 3,4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장 카테터 삽입술이나 스텐트 삽입술만 하더라도 수술비가 1천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비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기간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2대 질환인 뇌와 심장 질환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험으로 대비를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본인의 보험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뇌질환 관련 특약에는 뇌혈관 진단, 뇌졸중 진단, 뇌출혈 진단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는 말 그대로 출혈에 대한 보장이며 보상의 범위가 가장 좁은 특약입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에 세 가지 코드가 추가되며 보상 범위 또한 더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에 비해 네 가지 코드가 더 추가되어 세 가지 특약 중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많은 사회인들을 만나면서 뇌출혈 특약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분들은 하나같이 뇌출혈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니 뇌에 관련된 모든 담보들을 다 보장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뇌출혈 특약이 있어 보험사에 청구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보상이 안 된다였습니다. 이처럼 뇌혈관 진단비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에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 범위를 좀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심장 질환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심장질환 특약 종류에는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각 담보별 코드와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면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급성 심근경색에 비해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성 심근경색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이 보장이 되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좀 보상받는 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도 보장이 안 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성인의 심장은 1분에 약 60회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데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자극에 문제가 생겨 이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가벼운 부정맥에서 1분만 지속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까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정맥은 뇌출혈보다 4.6배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흔한 질병입니다. 심부전은 램프 작용 저하로 혈액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심장질환 통계표를 보면 허혈성 심장이 전체 심장의 55.8%, 기타 심장이 44.2%를 차지합니다. 그중 부정맥 환자 41만 명, 심부전 환자 14만 명으로 심장질환 환자 수 대부분 차지하는 만큼 허혈성 심장 진단비에서 보장 안 되는 부정맥 진단비와 심부전 진단비는 보상받을 수 있는 심혈관 진단비로 든든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치사율이 높고 치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2대 질환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혈관 질환에서 어떤 질환은 보장이 되고 어떤 질환은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00%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뇌와 심장 질환 모두
촘촘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의 진단비를 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뇌는 뇌혈관 그리고 심장은 심혈관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진단비의 가입에 있어서 팁 좀 하나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뇌심 수술은 카테터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등 5년에서 10년마다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두 진단비는 1회한이라는 점까지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이 2대 질환에 대해서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10년 사이 뇌혈관과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을 잘못 가입하게 되면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이 더 넓은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단비는 최초 1회안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을 꼭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암보험입니다. 이 암의 완치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요, 그 발생률과 사망률 역시 같이 함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별에 따라서 암에 걸리는 비율이나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들 가입하신 보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실손보험 없으신 분들 없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암보험 또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 두셨는데요. 이 암보험을 왜 이렇게들 많이들 가입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발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질환이 암이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암에 대한 발병률을 좀 살펴보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5분 중에 2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 중에 1분이 이제 암의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발병률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35%에서 40% 정도 우리나라 국민 중 3분 중에 1분이 이제 암의 진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암보험들을 많이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남녀가 걸리는 암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024년도 기준으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 폐암, 대장암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이 있습니다. 우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 폐암, 대장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분들보다 위, 폐, 대장에 대한 진단율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생활 식습관으로 인한 암에 대한 발병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발생이 되는 게 이제 갑상선이고 갑상선암에 혹시 문제라도 생기게 되시면 자궁이라든지 난소 쪽에 문제가 가기 때문에 이렇듯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호르몬과 관련돼 있는 암에 대한 발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발병이 되는 주요 암이 다르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이 발병을 하게 되는 암인데요. 그렇다면 암보험에 대한 준비도 필수겠죠. 이 암보험의 종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2024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동일하게 암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췌장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암에 속해져 있고요. 이 일반암에는 유사암이 제외돼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등이 있습니다.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보다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일반적인 암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암과 유사한 암들이다라고 해서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일반 암과는 다르게 가입 금액의 10%에서 20%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요.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1,000만 원에서 10%에서 20%인 100에서 200만 원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2024년도 기준으로 생손보가 다 동일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유사암은 왜 유사암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전이 됐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포를 침윤하고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침윤 파괴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암이라고 해서 제자리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암이라고 불리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들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용종을 제거를 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듯 용종 같은 경우에는 양성 종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성 종양들을 계속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합병증이 올 수는 있지만 이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암 같은 경우에는 악성 종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암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발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피부암이랑은 다르게 침윤의 정도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레이저 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게 이 기타 피부암입니다. 즉, 이 네 가지 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동일하게 다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근데 이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소외감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생명보험사에 있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이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남녀 생식기암을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유방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이 가입 금액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에서 잘못 가입하신 분들은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0%에서 50%인 3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지급되는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 유사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모든 보험사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이 소외감도 남녀 생식기암도 일반암 보험으로 일반암 진단비로 받을 수 있는 보험사를 찾아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도 분류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암과 고액암, 그리고 소액암, 유사암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던 게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생보사나 손보사 모두 동일하게 간주를 하지만 생보사 같은 경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제 소액암인데요. 소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함되는 암들이 일반암으로 간주를 해서 이를 기준으로 좀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해야 한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아무래도 보험료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보장 범위입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를 잘 가입을 하신 분들이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건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제 산출하는 걸 이제 보통 이제 계리가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방식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에는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질병에 걸릴 때까지 납입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보험이에요. 20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 100세 만기,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장을 받는 거 이제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 어떤 보험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갱신형마다 비갱신마다 장단점이 좀 다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갱신형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크게 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갱신형 보험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요. 뭐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뭐 순수 보장이 있었고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판매되는 거는 순수 보장형 보험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보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해지환급형하고 저해지환급형인데요. 무해지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도중에는 환급금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순수 보장형 상품보다도 보험료가 30%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시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신데 이 비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실 때 무해지나 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최대한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 아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나이나 여력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 좀 젊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을 선택하면 좋다라는 팁까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팁은 좀 없을까요? 네, 팁이 너무 많은데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 가장 대표적인 팁 하나만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꼭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도 이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상 혈압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예를 들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혈압과 고지혈하고 직접적인 질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일반 심사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거든요. 근데 이 고혈압과 고지혈 같은 경우에는 암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그냥 한 회사에서 암도 놓고 뇌도 놓고 심장도 놓고 수술비도 놓고 다 한 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시면은 일반 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나누는 것보다도 보험료를 40% 정도는 더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혈관 질환은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전혀 가입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드신 분들 암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셔서 따로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병력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준비하기보다는 이 특약과의 어떤 인과관계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 알아볼 보험은 바로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사실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입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나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최미소 전문가님. 네, 막상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뭐부터 가입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에 앞서 보험의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와 보장 범위입니다. 보장 범위는 내가 아플 때 넓은 보장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은 비갱신과 갱신 보험이 있습니다. 비갱신 보험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납부를 하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쭉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갱신보험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며 종신토록, 즉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 주기는 보험마다 다르지만 3년, 5년, 10년, 20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니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갱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 희망 시 가입 순서는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 건강종합보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이 있겠고요. 또 연금보험, 간병, 재가보험, 사망을 주계약으로 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네, 보험 가입 순서에 대한 중요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보험에 잘 가입했다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지만 잘못 가입되어 있을 때는 이 리모델링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리모델링이란 단어는 낡은 건물을 새 건물처럼 바꿔서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보험을 잘못 가입되어 있을 경우 리모델링을 하여 내가 아프고 정말 필요로 할 때 보험금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좀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이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신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최근 상담을 진행한 선생님의 보험 리모델링 해드렸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 증권을 보시는 것과 같이 주계약, 즉 기본 계약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보장 내용만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 보장을 보시면 질병 사망은 20년 납, 80세, 70세, 60세 만기로 나뉘어져 있고 갱신형 특약들을 설명드리면요. 암 진단비 3천만 원,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진단비 각각 3천만 원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수술비도 있었지만 보장의 크기가 적은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 주셨을 때 실손 의료비가 없고 기존의 보험의 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며 이상하다고 의뢰를 주셨으나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보니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실손 의료비를 추가하여 건강종합보험, 운전을 하시니 운전자 보험으로 설계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자, 리모델링 후 설계한 보험을 보면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설계를 하였고 보장 내용 또한 보장도 높여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보험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시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합의금 2억과 병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벌금 등 기본으로 운전자 보험을 설계하였고 실손 의료비도 설계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전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전은 암 진단비 3천, 뇌심 진단,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암 진단비 5천, 뇌혈관 진단비 2천, 심혈관 진단비 2천, 부정맥 1천, 질병 종수술비 또한 매회 지급으로 나가니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우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을 통해서 리모델링 후에 비용은 줄고 또 혜택은 확장이 되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을 잘못 가입하게 되시면 큰 돈을 납입하심에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한 회사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비교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아 보험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저처럼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우리 아이 보험, 그중에서도 태아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태아 보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태아 때 왜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을 왜 미리 들어야 하는지 좀 생소하거든요. 사실 태어나고 나서 들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보험을 왜 미리 들어야 되는지 의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환경적 요인들이 많아졌고 또 저처럼 결혼 적령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형아 출산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30대 후반으로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에 관심이 많아져서 많은 예비 부모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 자세하게 안내 드리려 합니다. 출생 전 태아를 대상으로 준비한 태아보험의 경우 출생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선천질환, 그리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태아보험은 미리 성인이 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자, 태아보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많은 담보들 중에 태아 기간에만 준비할 수 있는 담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천질환 수술, 저체중아 출산, 장애 출산, 신생아 입원 등이 있고요. 보험사별로 담보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실손 의료비도 함께 준비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부터 대비를 하기 위한 보험, 태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이 바로 태아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아보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좀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보험사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저는 12주 전후로 진행하는 1차 기형아 검사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는 아직 태아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나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만약 12주를 넘겼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형아 검사 결과 시 아무 이상 없을 때 22주 전까지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22주를 넘겼을 경우 태아 특약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22주 전에는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산모님들의 임신 유지 기간은 평균 40주로 그 사이 여러 번의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검사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에 실시하는 혈액 검사 등이 있고 12주 전후에 시행하는 기형아 검사, 입체 초음파가 있고요. 16주 전후에 시행하는 2차 기형아 검사, 21주 이후에 시행하는 정밀 초음파, 24주 이후에 임신성 당뇨, 빈혈 검사, 입체 초음파 등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에 진입하게 되면 태동 검사와 분만 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중 1, 2차 기형아 검사를 통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다음 조고인데요. 검사 결과값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표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경우에는 태아보험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확인 후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태아보험 가입 시기는 22주 전이 좋다라는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태아보험은 임신 초기에 이 보험사별 조건과 보장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보험 상품들에 비해 유독 태아보험은 온라인 광고나 주변인을 따라서 그대로 준비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에게 계약을 한 선생님은 23살에 임신하여 태아보험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젊고 건강하니 우리 아이는 건강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시며 보험 가입을 안 하시겠다는 걸 설득하여 최소한의 보험으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출산 후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 검사해 보니 요도가 없이 태어난 선천적 기형이었습니다. 아이 요도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너무 작아 요도 생성 수술 시 모든 장기가 터질 위험이 있어 1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까지 매주 병원에 입원하여 방광에서 소변을 빼줘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그 코로나와 접촉될까 입원하려면 1인실에 입원을 해야만 했고
1인실 입원비가 70만 원 가량 정도 됐습니다. 보험 가입한 선생님께서 보험 가입으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며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선택하실 때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의료비뿐만 아니라 실제 가계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미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이 내 아이를 지켜주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는 든든한 보호망 역할을 해주는 게 태아보험인 것 같습니다. 가입에 앞서서 좀 더 알려주실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가입에 앞서 꿀팁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주수인데요. 보험 가입 주수에 따라 기형아 검사 등을 진행하며 보험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 12주 전후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아이보험의 경우 만기를 정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년 납 30세 만기 혹은 100세 만기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보험의 장단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년 납 30세 만기의 장점은 보험료가 100세 만기에 비해 다소 저렴합니다. 또한 30세 만기 후 성인보험으로 전환할 때 우리 아이가 만약 수술, 입원을 했을 경우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반면 3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할 경우 알릴사항, 즉 수술, 입원,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년 납 30세 만기의 단점은 30세 이후로 성인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100세 만기에 비해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그리고 성인보험로 총 납입기간은 납입년에 따라 다르지만 40년 혹은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의 장점은 20년 동안만 부모님께서 아이의 보험을 납입을 해주면 100세까지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단점은 30세 만기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20년 동안 납부하고 30세에 끝나는 보험과 동일하게 20년 동안 납부하고 100세에 끝나는 보험이니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과 그리고 30세 혹은 100세 이렇게 2가지 만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이 2가지에 대한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미소 전문가님께서는 좀 추천하시는 플랜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의 추천 플랜은 20년 납 100세 만기의 보험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보험업을 3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께서 20년 납 100세 만기의 보험을 너무 잘 가입해 주셨기 때문에 암, 뇌, 심혈관 및 수술비, 실손 의료비 등 변경할 것 없이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넣어주신 보험을 쭉 유지하되 예전에 보험에 없었던 담보들로만 추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큰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네, 정말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기대 수명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100세 만기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아 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마무리하기 이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에 관해서 좀 다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야 하는 좀 주기가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상 주기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보험은 그 집에 있는 리모델링하고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집에서 이제 보통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지만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보험을 잘못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리모델링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리모델링 하실 네, 이유가 그쵸. 전혀 없으십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을 잘못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 잘못 가입을 했다라는 기준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나랑은 지금 맞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에 대한 지출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좀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꼭 시청자님들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점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는 저희가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고 음식을 먹는데도 순서가 있게끔 먹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험을 어떤 보험부터 먼저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80년도, 90년도 이제 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을 때 아무래도 보험에 대한 판매 방식이 지인, 혈연, 학연 위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험에 대한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자녀분들이 또 생기시고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험에 대한 순서에 맞게끔 먼저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을 하는 순서에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을 가입을 하는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5살 남성 가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35살 남자 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35세 미혼 남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같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35세 미혼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제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실손이 있겠고 그다음에 진단비가 있겠고 수술비가 있겠죠. 그러고 제일 마지막이 사망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35세 남성 분이 계시는데 내가 외벌이 가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실손하고 진단비가 우선순위에 들겠지만 3순위로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듯 내 상황과 맞게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미혼 남성이나 미혼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하게 가족한테 물려줘야 되는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사실상 맞지 않는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손하고 진단비는 꼭 가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진단비. 사실상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진단비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저희가 한두 달 납입을 하고 보험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최소 20년 동안은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납입을 하게 되면 120만 원이 되겠고 이거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하면 총 납입 보험료가 2,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납입을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납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고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암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최민수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뇌질환하고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뇌 같은 경우에는요. 뇌출혈 진단비는 절대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하고 질병 코드 자체도 3개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꼭 가입을 해두시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아쉬운 점이 아직도 시청자님들 상담을 나가다 보면 뇌출혈 진단비 위주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위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장기간 납입을 하시고 큰 돈을 납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변 설계사발 듣고 이 보험이 좋다고 하던데 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가입하는 보험, 저희가 휴대폰 볼 때도 성능 보잖아요. 뭐 TV 구매하실 때도 뭐 L사, 뭐 S사 이렇게 비교해 보시잖아요. 보험은 더 많이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민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리모델링 전후 표를 제가 한번 보면서 좀 첨언을 한 가지만 좀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첨언 표에서 리모델링 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5만 원이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서 10만 원대가 됐습니다. 보험료는 대략 매달 납입하시는 돈이 1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비는 오히려 2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리모델링 전 회사가 안 좋은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이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특화되어 있는 보험사고요. 리모델링 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특화된 보험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모든 보험사들마다 완벽한 보험 회사도 없고 상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만 알아보시고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내가 불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